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근입니다. 노인 빈곤과 미래 세대의 부담, 둘 다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개혁은 무엇인지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을 토론하고 부산 그린벨트 해제와 빈집 문제도 다룹니다. 심청토론,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합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초이수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첫 질문은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요. 이대로 가면은 미래에도 노인 빈곤율이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목적으로 개혁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노인 부양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계 각국의 그런 노인 부양비를 지금 비교를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고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OECD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노인 부양비에 대해서 GDP와 정부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령화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15년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부양부에 대한 지출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약 반 정도, GDP의 비중에는 한 3.3% 정도, 정부 예산에는 한 9.7% 정도가 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노인 부양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대단히 인색한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년 9월 4일 날 이제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개혁안은 사실 정부가 그 9월 4일 이전에 추진한 그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안으로 선택한 안보다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13%로 동일한데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다수안이 소득대출 50%에 있는데 작년 9월 4일에 정부가 낸 안은 소득대출이 42%여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2028년에 소득대출을 40%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한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한 2%포인트 올린 정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세대별 차등 보험료라 해가지고 청년층은 보험료를 좀 천천히 올리고 40, 50대 이상은 조금 빨리 올리고 이렇게 하는 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지금 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급여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 올리는 폭을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는 어떤 식을 넣어서 올리는 폭을 줄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 다음 내년에 5%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5% 올리지 않고 한 2%나 1% 정도 올리는 그런 이제 방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 보면은요,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개혁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무슨 크게 보면은 이제 OECD가 대부분 채택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소득 대체율에 대한 혼란은 있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생애 자기가 이제 가졌던 어떤 소득에 그 얼마 정도 노후에 노령연금으로서 보충을 받게 되느냐 이게 소득 대체율이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임금 근로자라든지 소득자의 이제 그 산식 평균을 넣는 그런 측면, 3년간의 평균을 넣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40년 가입에 40%를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라고 네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늦게 취업하는 경향이 대개 OECD 국가 중에서는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네. 그래서 대개 한 20몇 년 정도 평균 네. 근로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뭐 40 지금 논란 중에는 있습니다만은 뭐 40%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대개 한 40, 한 2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낮은 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득 대체율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개 소득 대체율이 50% 올라가야 되겠다. 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이 합의가 됐을 정도로 노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연금에 우리나라의 노후의 소득 보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연금 개혁이 더욱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사회보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수 개혁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난 6일이죠. 여야가 이걸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수 개혁이 뭡니까? 용어가 또 생소하실 텐데 모수는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 대체율 내가 얼마나 받느냐, 그다음 보험료를 내가 얼마나 내느냐, 그다음에 언제부터 받을 거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모수 개혁이라고 하고요. 구조 개혁은 이제 뭐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 있습니다만은 또 뭐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의 관계를 기존 관계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조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수 개혁을 먼저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는 데는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으로 인상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특정 세대가 좀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것도 이제 네. 정부안이 발표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이제 그 연금개혁 특위가 운영이 되었고 3기 국회 때 운영이 됐고요. 그때 공론화위원회까지 이제 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결과인데 그때 그 한 7개의 의제가 있었는데 세대별로 좀 차등을 두자. 네. 이런 것도 의제에 속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청년층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그 다른 결과를 정부안이 들고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청년층에 대한 좀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좀 녹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데 4% 인상되는 거죠. 이 4% 인상되는 거를 세대별로 다르게 이렇게 차등으로 네.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부담이 오히려 증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가 2025년인데 그 75년생과 76년생 간에 불과 1년 사이에 상당한 그 요율의 그 부담 차이가 있다든지 산식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차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 부담을
더 높이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렇게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는 세금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세금 납부하는 걸 연령별로 나눠 보면은 40대 이상이 훨씬 많이 내거든요. 20, 30대보다. 그래서 복잡한 차등보험료 하는 것보다 조세 투입을 하게 되면 저절로 네. 세대 간 형평이 달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대별 차등보험료 같이 전세 유례가 없는 그런 네, 제도보다는 세금을 투입하자. 예, 세금을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지원, 크레딧에 세금을 지원하면 저절로 세대 형평이 달성될 수 있다. 남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용어 중에 크레딧 하셨는데 아, 그건 네. 좀 무슨 얘기입니까? 크레딧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에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한 것에 했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금에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하면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6개월 인정하거든요. 6개월을 연금 가입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기간에 냈어야 되는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하면은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보험료를 대납을 해주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두가 됐던 얘기가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자동 조정 장치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이거나 협의의 의미에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번 국민연금의 정부 개혁안에서 자동 조정 장치는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 여러 가지 그 인구학적 요소,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요소들을 반영해서 연금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마당에 연금에 상당한 삭감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연금에 지금 팽팽한 그 정치적인 입장을 보게 된다면은 소득 안정화, 소득을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 그 소득 보장 강화론이 있고 정부와는 대개 이제 재정 안정화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는 재정적 안정을 기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학적인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유례가 없는 그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학적인 그런 요소들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 중저성장 체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 오히려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연금에 대한 어떤 소득 보장의 기능들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경한 좀 반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그 후년도 연금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자동 조정 장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것은 뭐 기대 연명이라든지 공통된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자동으로 산식을 넣어놓고 물가가 5%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국민연금 급여를 5% 올려야 되는데 5% 올리지 않고 이 식을 넣어가지고 한 2%나 1%만 올려주는 거죠. 연금액을. 그러면 이제 금액 자체는 올라가지만 물가가 5% 올랐는데 5% 안 올려주고 2%나 1% 올려주니까 사실상은 연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뭐 계산 따라 다른데 정부는 뭐 한 15% 뭐 내지 삭감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제가 계산해 보면 한 20% 가까이도 삭감될 수 있고 또 연금연구원 연구 용역 계산으로는 17%까지 삭감될 수도 있다. 그래서 100만 원 받던 연금이 실질 가치가 심하면 8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는 지금 보험료율을 4% 인상하는 걸로 지금 거기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부담을 가질 거냐?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가서는 이제 어차피 특위 구성 합의했기 때문에
구조개혁 논리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이 두 번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18년 만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18년 만에 개혁이 시작되면 어떤 변화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98년 1차 개혁, 2007년 2차 개혁하고 지금까지 쭉 그냥 왔는데 뭐 지금 합의가 된다면 변화는 이제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이 동시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통과를 위한 시간, 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뭐 인과학적인 조건에서 네. 한 15년 정도의 저는 기간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 사실은 두 차례의 조금 진보적인 정부에서 그 연금 개혁이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적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정부에서도 이거 그냥 덮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의 인구학적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아마 차기 정부에 있어서도 반복적인 조정들을 계속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걸 여는 연금개혁의 의미는 이번에 여야 간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골든타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안 남긴 했는데 뭐 상당히 의견 자체는 많이 근접해 있어서 그동안 이제 계속 합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합의가 조금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 건가? 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 목요일 날 국회의장이 이제 그 불과 1%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44%,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43%고 의장은 43.45%까지 가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합의가 결렬된 부분의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43%까지 합의해 줄게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견인데 거기에 보면은 걱정스러운 정부가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자동 조정 장치인데 이게 뭔가 자동 조정 장치 흔적이 많이 보인다. 아하, 그래서 네. 요것만 없애주면은 우리는 43%까지 받을게 이러면 사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양당의 정치적인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죠. 이런 조금 전에 민생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국민연금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 압박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연금 개혁안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합의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쪽에 와여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는 모수 개혁은 아마 합의로 되지 않을까. 모수 개혁은 된다.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고 나면 아마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가서는 이제 어차피 특위 구성 합의했기 때문에 구조개혁 논리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제 구조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조개혁 논의는 1, 2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모수개혁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어쨌든 그래도 구조개혁 논의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그 구조개혁의 일환에서 우리가 이제 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이제 재정 안정화론이 조금 과대하게 연금 전반에 너무 크게 이제 인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고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소득 안정화 쪽이 소득 보장 강화 쪽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아까 50%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사실 공론화위원회 처음에 소득 보장 강화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재정 안정화가 더 컸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의 수기 과정에서는
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 건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생각에 그 구조개혁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는 지금 보험료율을 4% 인상하는 걸로 지금 거기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부담을 가질 거냐.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아까 그 세금에 대한 투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GDP의 보통 1% 정도를 가지고서 크레딧 제도를 보강하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둘째 아이부터 그동안 쭉 줬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개선을 좀 시키겠다는 첫째 아이부터 주겠다는 이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군복무 기간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할 뿐만 아니라 실업 과정에 있는 전체적인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직업 이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용 페널티가 되지 않고 계속 신중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결국은 이런 어떤 연금을 투입한다든지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떤 노년층들에게도 이런 어떤 걸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개혁의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연금을 내는 입장, 특히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낸 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충고를 하고 싶은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기금이 꼭 있어야만 연금이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그 외국 사례가 맞지 않습니다.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기금이 큰 규모로 있는 나라가 오히려 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금이 없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고 없고가 꼭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을 우선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기왕에 지금 정부에서도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책 올리고 그렇게 방향이 됐는데 그 방향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내더라도 제대로 된 노후 보장을 받고 싶다. 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저는 정부는 응당 국민들께서 더 내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부도 어떤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국고 투입이라든지 이걸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개혁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조개혁 쪽으로 이제 논의가 옮겨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도 정부가 조금 더 퇴직연금, 기초연금의 어떤 공공성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향후의 연금 개혁 과정들도 이번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거쳤기 때문에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단히 전 중요한 왜 그런가 하면은 연금 개혁은 각 나라의 상당한 지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공론화 절차적 중요성이 있다. 연금은 다른 부분과 또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60세가 정년이고 대개 지금 올해 연금을 2, 3년 전부터 받는 사람은 63세부터 받는데 향후에는 이게 한 5년 정도의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는 게 소득 절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정년 연장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 또 이것을 맞추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정치인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존의 기술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좀 획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그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